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출장을 간 노벨이 이제 꽃가게에서 한 여인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꽃가게 로맨틱하다. 이 여인은 바로 소피에스였습니다. 네, 소피는 이제 노벨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이제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로 집에서 도망친 18세의 소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소피의 안타까운 사정에 이제 마음이 쓰였던 노벨은 이후 이제 꾸준히 그녀와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노벨이 소피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가던 때 노벨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다이너마트에 뭐 사고가 나는 건가요, 혹시? 설마. 아이고, 그렇게까지 설마. 비극이면은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인생이 무슨 다 그냥 폭탄으로. 어떻게 소피가 됐나요? 뭔가 잘못했겠다. 예. 왠지 느낌이. 소피의 말들이 우선 모두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이럴 줄 속였어. 이럴 줄 알았어요. 나이 속였어. 꾼이야 꾼. 18세 아니에요, 절대로.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피는 우선 첫 만남 당시의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나이 소소가 많네. 네. 그리고 이제 계모의 학대 얘기도 노벨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었어요. 아니 교수님 이 정도면 그냥 사기꾼이잖아요. 사기네요, 사기 맞아. 완전. 네. 그래서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소피에게 마음을 뺏긴 노벨은 소피를 위해서 이제 하인들이 딸린 집을 마련해주고 아유. 파리에도 거처를 마련해서 이제 그녀를 데려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엄청 좋아. 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인 가정교사를 붙여주며 교양을 쌓고 공부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노벨의 배려에 이제 소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더 이용합니다.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소피는. 네. 어쩜 그렇게 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럴 것 맞습니다.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이제 오히려 노벨에게 이제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였어요. 오, 진짜 배은망덕해. 예. 그럼에도 노벨은 이제 사업으로 멀리 떠나 있을 때면은 거의 매일 소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순애보다. 예. 당시 노벨이 쓴 편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슬플 것 같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아이야. 방금 7월 5일자로 작성된 당신의 오래 기다리던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은 돈이 충분히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때에 편지를 써서 알려주세요. 제가 돈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몇 줄의 애정 어린 편지를 보내줘요. 편지의 모든 걸 말해주세요. 나 모르게 불필요한 돈이 많이 쓰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가치도 없어요. 이분은 너무 호구입니다, 지금. 진짜. 거의 편지에 돈 얘기만 너무 슬픈데? 썼었나 봐요. 돈 말고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때부터 생각했을 이제 수도 있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무기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처받아서 특파하는 거야. 소피 하나 쓰고 싶은데 이거. 당시 노벨은 이제 소피의 애정을 갈구하면서 항상 자신의 마음과 함께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아유. 그래, 진짜. 노벨의 편지에 이제 소피는 가끔 짧은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 줘. 부족해. 사랑하는 알프레드, 오늘에서야 당신의 편지와 함께 동봉된 2000 플로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파트를 구하지 못했고 편지를 쓸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더 줘야. 예. 진짜로. 딱. 그러니까 더 달라는 얘기야. 그 애정이 보내준 돈에만 있어요, 지금 애정이. 애정 어린. 네, 2000 플로린이면은 현재 하나 가치로 약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피가 쓴 답장의 대부분은 사실 용돈을 올려달라거나 너무해. 자기의 가족에게 이제 돈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 돈이랑 다이너마이트 하나랑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줘야죠. 자, 노벨은 그런 소피에게 절망했지만 그녀가 보내는 호텔 계산서를 비롯해서 프랑스제 옷, 헝가리산 포도주 대금 등을 지불해줬어요. 그래도 해줬어. 당시 이제 노벨은 소피에게 연간 현재 환화로 계산하면은 약 5억 2천만 원에서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썼다고 합니다. 1년에요? 연봉이 꽤 네,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그 1년에.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소피의 낭비병 때문에 노벨은 소피를 돈 먹는 하마라고 부르면서 내가 돈으로 막는 구멍은 너무 커서 내 저축으로는 바다를 메울 수 없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노벨은 왜 이렇게 돈만 밝히는 여자랑 헤어지지도 않고 음. 계속 만나준 거예요? 아 심지어 만나지도 않아. 떨어져 그래. 있대잖아. 아 편지로만 계속 맞아. 이 정도면은 거의 애인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이죠. 너무 순진한데? 그래서 이제 소피를 만나는 시기에 노벨의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벨은 사실 1872년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1888년에는 둘째 형을 그리고 1년 후에는 어머니까지 잃으면서 이제 마음 붙일 곳이 소피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 왜 소피냐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진짜 외로웠긴 했나 보다. 예, 노벨은 소피를 만나는 동안에 200통이 넘는 편지를 쓰면서 이제 외로움과 힘든 상황 등 자신의 신경을 고스란히 소피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1891년까지 16년 동안 이제 소피와의 만남을 이어가던 노벨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소피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유가 봤어요, 현장을. 그치. 오랜만에 서프라이즈 갔는데 다른 남자가 있는 거 본 거예요. 규현 씨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맞죠? 소피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아이를 가졌다고요? 노벨이 알게 됐습니다. 뭐야, 소피 진짜. 와 막판이다. 진짜 대박이다. 심지어 처음에는 소피가 아이의 아빠가 노벨이라고 노벨이라고 설마? 주장을 하면서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노벨 못 본 지 몇 년 됐잖아. 편지로 어떻게? 편지 임신은 좀 처음 들었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소피는 다른 남자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노벨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후에 이제 소피는 노벨에게 계속해서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말도 안 돼. 결국 소피의 끊임없는 요청에 이제 지친 노벨은 소피에게 매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에? 왜? 해주는 거 왜?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소피와의 사랑을 끝으로 노벨은 일에만 매진하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나요? 아휴, 속상하네. 선생님,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반응이 좋았잖아요. 근데 네. 뭐 갑자기 죽음의 상인이라는 표현은 왜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점차 전쟁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최초로 사용된 전쟁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즉 보불 전쟁이었어요. 보불 전쟁은 1870년 독일 통일을 이루려는 프로이센과 이를 막으려는 프랑스 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1년간 이어진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크게 승리하며 독일 통일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당시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의 요새를 파괴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로 사용되면서 양쪽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이 일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에게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졌던 거죠. 프랑스라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져서 침략 당한 쪽이 프랑스니까. 그러네요. 져서 네, 그런 프랑스 겁니다. 저널이라. 그럼 궤도 씨 이 시기 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터 밖에서도 이제 막 살상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그 대표적으로 1881년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다이너마이트로 암살을 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테러네. 네. 그리고 또 시카고 한 광장에서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경찰관 7명, 행인 4명이 또 사망하기도 했고. 네. 어느 정도였냐면 19세기 말에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암살 사건이 매일 평균 3건. 매일? 네, 그래갖고 그 언론이 이런 암살자들한테 이제 다이너마이터드, 네, 이런 식으로 별명을 쳤어요. 근데 이거를 노벨에게도 좀 겨냥한, 좀 부정적인 형태의 별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일부에서 살생용으로 사용되자 이제 노벨과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여론도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건 1889년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다이너마이트를 비판하는 만편입니다. 만평을 자세히 보면은 소년이 든 다이너마이트에는 이제 폭동, 폭력, 방화, 살인과 같은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평 하단에는 폭죽 가지고 쓸데없이 장난치기, 이런 일을 조금만 더 하면은 심각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위험성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을 저러라고 발명한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론의 비판과 사고들이 이어지자 노벨에게는 결국 다이너마이트를 판매해서 거액을 버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낙인이 확실히 찍히게 됩니다. 게다가 이후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폭탄과 수류탄 형태로 만들어져 대표적인 살생 무기로 사용되면서 그 이미지가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노벨 스스로는 자기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연구하는 이제 발명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평을 듣고 이제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겠죠. 고작 죽음의 상인으로 이제 역사에 남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평생토록 노력을 해왔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자책과 절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거 좀 반성과 회의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노벨은 이제 자신의 오명을 씻을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만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팔겠다 아니에요. 아니요? 슬펐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한 일에 네. 대한 후회를 한 거죠. 인류를 왜냐면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 쓰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평가를 받겠구나. 이건 아닌데. 바꾸고 싶었나 보다 이미지. 맞아요.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발명을 했나. 연애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연애했죠. 소피. 아유,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펜팔만 했으니까. 소피랑 엄청 했죠. 그 이후 노벨은 노벨상을 만들게 되는 또 이제 두 번째 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국제 평화 운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일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던 노벨은 어느 날 무기를 내려놓으시오라는 반전 소설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소설은 전쟁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사랑과 고뇌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바로 베르타 폰 주트너였습니다. 누구지? 베르타 폰 주트너는 국제 평화 운동의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오. 사실 19세기 유럽은 크림 전쟁,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보불 전쟁 등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 민족과 국가별 갈등이 심화되며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890년경 국제평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화운동은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벨이 주트너의 소설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와 성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던 노벨은 주트너에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벨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과 국제적으로 확산된 평화운동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3년 60살의 나이로 노벨상 제정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노벨은 이제 최후의 유언장을 만들게 되며 유언 집행인은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든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국적을 일체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최고의 적임자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뜻이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상자를 정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자기 나라 국민에게 주는 상은 굉장히 많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고가 글로벌하시네요.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친척, 친지, 동업자, 직원 등에게 배분할 개인 재산을 열거합니다. 그 금액은 당시 스웨덴 화폐로 약 150만 크로나로 현재 하나가치 약 10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 모두를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합니다. 와. 그중에 사실 궁금합니다. 재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요. 기증을 어느 정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노벨이 사망했을 당시 노벨은 20개 국가, 9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당시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3,300만 크로나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2,800만 크로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노벨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마지막 유언장을 만들고 1896년 12월 10일 새벽 2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뇌출혈로 인해서 6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 폭발물 전문가 별세. 초기 실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음. 세계가 빚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이고야. 한 해 동안 운영한 기금 이자 수입의 약 67.5%를 5개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아, 67.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 수익이 높은 풍년에는 예전보다 이제 상금이 많아지고요. 반대로 흉년에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2년 기준 노벨 재단의 자산은 총 61억 321만 1,000 크로나, 하나로는 약 8,248억 4,900만 원으로 와. 노벨이 남긴 유산의 4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천억. 투자를 잘하셨네. 소희 씨, 그 노벨상 상금이 가장 많았던 때와 가장 적었던 때 기억하세요? 가장 많았던 때는 2001년이고요. 하나로 약 15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와, 많다 이건. 네, 근데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분이 가장 많이 수령을 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그리고 1920년인데 그때는 이제 하나로 약 3억 2,500만 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네. 궤도 씨, 우리나라도 받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상금이 얼마였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고요. 그때 상금이 작년 가치로 하나 약 14억 5,800원. 그러면 거의 최대 금액을 받으신 꽤 거예요? 이제 한 요 정도 유지가 되는데 적었던 때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상자들 중에 이제 상금의 용도가 밝혀지면서 가장 많은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궁금하다. 바로 이제 1921년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금을 어디에 썼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썼을까?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대공황이. 그렇구나. 넌 절대 주식하지 마라. 다행입니다. 넌 내가 봤을 때 넌 주식하면 안 돼. 안 돼. 자, 아인슈타인은 사실 노벨상 상금을 첫 번째 부인과의 이혼 위자료로 썼습니다. 이혼 위자료. 네, 그는 첫 번째 아내인 밀레바 마리치와 이혼할 당시 미래에 노벨상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상금을 밀레바와 두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합의를 했구나.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결국에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수상 후에 한화 3억의 상금을 밀레바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 위자료 진짜 예상치 못했네요. 네. 하지만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이 수상을 하면서 노벨상의 권위는 점차 높아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벨상의 명성에 먹칠을 하면서 논란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히틀러 아니야? 그러니까 히틀러 아니겠지? 바로 나치 독일의 수장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와, 아니 두 분 어떻게 똑같이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히틀러밖에 생각이 안 났어. 나도 갑자기. 와. 네,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 히틀러와 노벨상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에요? 히틀러가 노벨상에 끼친 영향은 한 인물과 관계가 깊습니다. 바로 독일의 시민운동가인 카를 본 오시에츠키입니다. 반나치 운동의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이런 오시에츠키의 활동으로 그는 1935년 노벨 평화상 수상이 이력했습니다. 오. 하지만 나치의 무력 개입을 두려워한 노벨상 위원회는 1년 후인 1936년에야 전년도 수상자로 오시에츠키를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우시에츠키는 게슈타포에게 체포돼 고문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됐다는 발표가 나자 자, 히틀러는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이 사건을 독일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독일인들에게 노벨상 수상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이제 히틀러가 내리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 해인 이제 1938년 독일의 리하르트 쿤이 노벨 화학상을 1939년에는 아돌프 부테난트가 화학상을 게르하르트 도마크가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세 사람 모두 노벨상 수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해. 네. 얼마나 때문에. 속상하겠어. 그러니까요. 히틀러만 아니면 받았을 텐데. 그리고 노벨상을 제정한 의도에서 벗어나서 논란이 된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뭐지? 바로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프리츠 하버입니다. 오? 프리츠 하버는 유대계 독일 화학자로 질소 정제 방법을 발견해서 인공 비료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인류의 오랜 염원이던 식량 생산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현재에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질소 비료에 의해 생산된 식량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 논란인 거예요? 교수님 하버가? 하버는 인류를 기아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했지만 삐뚤어진 애국심에 사로잡혀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이것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화학무기인가? 네, 맞습니다. 바로 독가스입니다. 아. 또 다른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1953년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인 처칠입니다. 처칠. 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이제 논란이 된 이유는 왜죠? 당시 또 다른 후보자가 세계적인 대문호 해밍웨이였기 때문입니다. 아, 해밍웨이를 제치고 처칠이 탄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탔지? 당시 이제 직업 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 이제 특히나 최초였기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됐는데요. 해밍웨이를 제치고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은 바로 전쟁 회고록이었습니다. 윤소희 씨, 어떻게 처칠이 세계적인 대문호인 헤밍웨이를 제치고 이 노벨상을 탄 거예요? 노벨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정기적인 글에서 보인 탁월한 묘사와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는 빼어난 웅변수를 꼽으면서 처칠이 수상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사실 해밍웨이를 이긴 게 전쟁 회고록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비아냥거렸었고 근데 다행히 또 해밍웨이는 그 다음에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아, 다행이다.